분양권이에요. 요즘에 분양권 너무 인기 많죠. 왜냐면 신축이고 새 아파트니까. 그래서 분양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죠. 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강남 로또 나왔죠. 그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0억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당첨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덜컥 당첨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강남이고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이제 얘가 완공이 되면 12% 취득세 중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그럼 준공되기 전에 나머지 있었던 두 개를 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아도 중과 안 돼요. 왜냐하면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3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취득세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양도세 했다가 갑자기 취득세 넘어갔죠. 갈아타게 할 때 취득세하고 양도세 양쪽 다 따지셔야 돼요. 제네시스 방님하고 지금 세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가장 고민인 게 집을 살 때 누구 이름으로 사냐 이걸로도 제일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물론 뭐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공동명의 하는 게 뭐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혼부부라고 가정을 하면은 공동명의 단독명의 뭐 이거 어떻게 좀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자, 또 여기서 나눠야 됩니다. 네. 항상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 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럼 저는 무조건 공동명의죠. 자, 왜 공동명의냐면은 일단 부부간의 증여재산 공제가 각각 6억씩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말이냐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대5 지분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다 돈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한쪽이 8억, 나머지는 2억. 그러면 간접적으로 내가 3억을 증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싱글이에요. 부부 공동명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 해봤자 5천만 원, 기타 형제 1,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금 조달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하셨다면 공동하셔라.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들어갑니다. 공동명의로 A 집을 샀어요. 팔았습니다. 자, 그 돈 공동명의 다 각각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어느 한 명이 관리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의상 여자분이 관리했다고 하겠습니다. 아내가 관리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B라는 집을 또 사겠죠. 자, B라는 집을 살 때 공동 사야 되고 단독 사야 돼요. 또 공동으로 공동 사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잠깐 편의상 아내 이름으로 관리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절반은 남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동으로 사줘야 이게 증여 이슈가 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단독으로 샀다, 남편 단독이다, 팔았다, 남편 단독으로 또 사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야 조사 안 나와요. 근데 남편 단독을 샀다,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단독으로 사게 만들어줘 버려요. 네. 간접적 증여예요. 근데 6억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건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금액이 커, 아니면 막 규제 지역이야. 네. 이거 조사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명의 팔면 공동명의 사시고, 단독명의 팔면 그 돈으로 단독명의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상대방이 자금 조달할 수 있으면은 공동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불려 나가서 좋은 집 사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하신 분들은. 자, 그럼 신고 안 했다. 자, 이제 신고 안 한 분들이 좀 재밌거든요. 그럼 신고 안 하면 또 이제 나눠야 돼요. 맞벌이냐 아니냐. 대부분 맞벌이 하시죠. 자, 맞벌이 하면 각자 소득 능력이 있으니까 세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세대 분리는 우리가 만 30세가 넘거나 결혼했거나 이때 결혼은 혼인신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정 소득이 월 9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이상 하면 되는데 맞벌이면서 혼인신고 안 한 분들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럼 남자는 남자대로 1주택 비과세, 일시주택 비과세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론상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언제 부딪힐까요? 두 명의 자금을 합쳐야 될 때, 아니면 자녀가 나올 때, 이럴 때 조금 이제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좀 늦추시는 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주택수를 줄이려고 하시는데 조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이제 중간에 자녀가 출산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이게 자금을 뭉쳐야 될 때,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될 때, 이럴 때는 그 정도 되면 혼인신고 이제 해야 될 때 됐다. 저는 그게 가이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절대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힘을 뭉치면 가족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딱 2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즐거움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좀 공감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신혼이거나 아니면 뭐 결혼 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작은 거 뭐 한두 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 부동산은 또 큰 맞아요. 거를 사는 게 뭐 장기적으로는 또 좋기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여기서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여기서 갈아타고 이러고 나중에 합칩시다 하다가 그게 오히려 더 괜히 힘들어요. 그랬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뭐 당사자분한테 마이너하지 않죠. 뭐 대출이나 청약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막 좀 본인
본의 아니게 좀 페널티가 있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 중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약 개편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배우자 당첨 이력 같은 거 이제 안 보고 부부 합산 소득 같은 경우도 좀 늘려주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결국에는 좀 합치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결국엔 많이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이제 최대한의 무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들 맞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돼가지고. 네, 뭐 좀 장이 안 좋아진다거나 네. 또 너무 장이 좋고 투자는 잘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에 좀 소홀할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도 좋은데 또 네.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많이 받으신다고 네, 하는데 네. 세대 분리인데 네. 이 세대 분리가 사실 네,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세대 분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범국민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보통 행정력이 뒷받침 안 됐을 때 네. 지금도 100%는 안 되지만 보통은 이제 주민등록만 분리를 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겉은 주민등록상 분리가 돼 있는데 속 실제 보니까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세대 분리가 엄밀히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잡아내냐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대 분리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자녀가 있다. 근데 이 자녀가 만 30세가 넘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일정 소득 월 90만 원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다면 이 녀석을 주민으로 분리를 하고 아예 다른 곳에 살게 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가 20대 대학생이고 소득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다. 그러면은 주민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부모님 밑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나 갖고 계시고 자녀한테 하나 사고 그 집으로 주소를 분리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대 구성 능력이 없는 20대 대학생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대 분리 안 됩니다. 꼭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세대 분리가 네. 말 그대로 따로 사는 자취하는 사람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1단계고요. 2단계가 뭐냐면 이제 나는 그래 구성 능력은 있어. 구성 능력은 있는데 여전히 주민으로만 분리를 하고 현실적으로 같이 사는 거죠. 자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잡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잡아내냐면 우리 코로나 때 확진자 동선 파악할 때 신용카드 교통카드 받잖아요. 뭐 이런 거 기본이고요. 뭐 아파트 단지 관리비 같은 거 영수증 뭐 이런 거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은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특례가 있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해당 집에서 전세대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네.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네. 그때 어떤 거를 소명하라고 제가 봤냐면은 통신기적으로 발신 내역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신사가 뭐 SK면은 여기서 최근 6개월간 발신 내역을 해주세요 하면은 그 지역 주소 있잖아요. 거기에 점이 찍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여간 네, 네. 어떻게든 잡아냅니다. 네, 그건 그래서- 세금이 워낙 커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많다. 그러면 과세당국이 한 번 더 들여다본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됩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네. 거는 절세가 있고 탈세가 있는 건데 네, 사실 네. 이제 탈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그것도 맞아요. 탈세인 거죠. 세대 맞아요. 분리 안 했는데 세대 분리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탈세고 이게 절세잖아요. 이제 중간에 그레이 존이 있잖아요. 네. 애매한 것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조세 회피 행위인데 이 조세 회피 행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탈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명이죠, 소명. 네네네. 결국에 내 증거가 있고 뭐 네. 확실한 게 있으면은 넘어가는데 맞아요. 항상 애매하니까. 자 그러면은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대표님. 예를 들어서 떨어져 살고 있어요 실제. 근데 편의상 가끔 전입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건보를 하든지 청약 네. 같은 것 때문에 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근데 외형 겉으로 합가가 돼 있으니까 이걸 소명을 또 내가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불필요한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투자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어디에서 막히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입니다. 일부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해요. 야, 나 때는 됐어. 이제 과거 80년대, 90년대 네, 네, 그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까지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 뭐냐면 부동산. 네. 우리 부동산 소장님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소장님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옛날엔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꼭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꼭 이게 정확한 거는 우리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또 갈아타기 많이들 네. 하시는데 갈아타기 뭐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면서 세금 때문에 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할 때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1년 지나서 사야 되고 요때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뭘 많이 실수를 하냐면은 이제 아주 뭐 기본적인 건데 두 개를 붙여서 사버려요. 1년 이내. 그럼 우리 세법은 투기세율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비과세를 해주진 않고 이 중에 하나만 이제 비과세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요즘에 분양권 너무 인기 많죠. 왜냐하면 신축이고 새 아파트니까. 그래서 분양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죠. 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강남 로또 나왔죠. 그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0억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당첨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덜컥 당첨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강남이고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이제 얘가 완공이 되면 12% 취득세 중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그럼 준공되기 전에 나머지 있었던 두 개를 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아도 중과 안 돼요. 왜냐하면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3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취득세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양도세 했다가 갑자기 취득세 넘어갔죠. 갈아타기 할 때 취득세하고 양도세 양쪽 다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세 비과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좀 해석이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강남 로또 분양이 당첨이 돼버렸다. 아, 근데 이거 불가능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거 3주택이잖아요. 3주택이기 때문에 이미 취득세가 12%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팔아야 돼요. 먼저 팔고 얘가 당첨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럴 겨를이 없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중에 하나를 팔아요. 그럼 두 개가 남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은 얘가 2주택이 되니까 피할 수는 있는데 증여를 못 하겠죠. 얘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비싼 건 안 돼요. 방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갈아타기 할 때 아무튼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 분양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1년 지나서 분양권을 샀어요. 그런데 이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3년으로 잘못 알고 계세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4년이니까.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3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요 분양권이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전세대원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비록 비조정이라도 무조건 거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약간 빨리 말씀드렸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양권 있을 때 양도세 비과세 전략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또 분양이니까 그냥 네네. 뭐 취득세 내든 뭐라도 무조건 하시려고는 네네. 하지만 이제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분양권이나 뭐 이런 걸 살려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부동산은 사기 전에 상담 꼭 하시고 네네. 또 팔기 전에 상담 꼭 하시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폭탄을 맞고 네. 본인 원하는 비과세를 얹어서 양쪽으로 맞으신 분도 계세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게 보통 막 1, 2억 이상은 기본으로 하거든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어디 가서 투자해서 그걸 벌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세금은 꼭 상담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큰 세금이 결국에 양도세인데 양도세 네네. 관련해서는 뭐 실수하거나 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많은데 이거 내가 방송에서 다 못할 것 뭐 같은데. 아니면 뭐 네. 가장 뭐 네. 드라마틱하게 절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뭐 혹시 뭐 하나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저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면 댓글 네. 남겨주시면 저희 또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큰 그림을 잡아야 돼요.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을 일반 과세라고 해요. 약간 우리가 옷으로 치면 미디움 100 사이즈 정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다 기본 세율입니다. 일반 과세.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주 S 스몰로 아주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양도세 비과세예요. 그 양도세 비과세 전략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본 미디움 사이즈에서 라지, 엑스라지로 가버리는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되는 건 아니고 2주택 이상 다주택, 그리고 반드시 조정대상 지역 물건을 팔아야 돼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5월 9일 내년 5월 9일 날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 안 돼요. 내가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해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좋은 거 먼저 할까요? 안 좋은 거 먼저 할까요? 어떤 걸 원하세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제 수강료가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한 5억 정도 세이브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세법이 이래서 약간 재미
재밌으면 약간 어쩔 땐 좀 짜증나는 건데 왜냐하면 저는 실거주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한 집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그럼 나는 1주택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투기 수요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법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양도가가 12억까지는 비과세다. 그 이상 넘으면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좀 내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20억짜리 집을 팔고 옆에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세금 내니까 뭐 17억, 16억 떨어지면 내가 이사를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12억 초과에 대해서 80%까지 장특공이라는 걸 해줘요. 장기부 특별공제. 자,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한 거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한 거니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장기부 특별공제에 2년 거주 요건이 붙어버려요. 조정 대상 제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 그게 2020년, 2021년이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이분이 저한테 왔는데 2년 거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물어봤어요. 팔고 갈아탈 때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은 팔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팔고 갈아탔는데 나중에 그게 2020년이 되니까 2년 거주가 아니라 다시 10년 거주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80%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잘 됐다 해서 이제 나중에 좀 수소문 해가지고 봤는데 저는 무슨 물건 파는지도 몰랐어요. 압구정 현대 파셨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팔고 그러면 갈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청담으로 갔더라고요. 너무 잘 갔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년 거주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해보니까 5억 정도 차이가 나요.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꼭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물론 주변에 세무사님들 다 해주셨을 거지만 압구정 현대를 갖고 계셨더라고요. 한 네. 20년 넘게. 그래서 취득가 추정 10억. 지금 매각하면 9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차익 80억이잖아요. 그럼 아까 이거 비과세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자,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혹시 유재석 씨가 세를 줘서 2년 거주 안 했다. 양도세 27억 나와요. 그리고 다행히 10년 거주해서 장특공을 80% 받는다 그러면 6억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가 투기를 했나요? 아니죠. 네. 그런데 내가 10년 이상 보유만 했을 때 19년도에 팔면은 6억만 세금을 내는데 단지 내가 매각 시점을 늦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20억 넘게 세금을 더 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일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좀 이거는 그분은 잘 된 케이스인데 아쉽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돌아가서 네. 이게 또 똘똘한 한 채 네. 얘기가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똘똘이 한 채로 가고 그냥 여기서 어지간하면 그냥 거주하고 살아라. 혹시 거주가 안 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생임대주택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세 개가 되는 순간 약간 좀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규제상에서.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결과가 좀 나와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특정 단지들은 막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고. 근데 거기가 이제 또 비싸니까 또 사람들 네. 또 부자들이 또 가서 또 사서 아예 그냥 거주해버리고.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지금 맞아요. 반복되는 맞아요. 거예요. 가격이 또 수요를 부르거든요. 네. 야, 저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돈 많이 벌었는데 왜 거기 안 네. 살아요? 막 이런 얘기 막 듣고 막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한남동 가야 되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지금. 참 이게 여러 가지가 다 꼬여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한탄 그런 것보다도 이게 내가 알고 있으면 금액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깝지만 좀 안타까운 사례를 안 좋은 사례를 어떤 좀 거? 말씀드릴 건데 재수강생의 한 30%는 네.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거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얘는 좀 작아요. 네. 분양권이 있는데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분양에 있는 분양권을 줍줍을 하면 주택수가 빠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주택법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그래서 주택이 하나 있고 분양권을 두 개를 줍줍해버린 거예요. 부동산 소장님 말씀을 듣고 그럼 세법에서는 3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주택을 파니까 자기는 이 녀석이 빠지니까 1주택 비과세라고 잘못 아신 거죠. 그럼 양도차익 3억이었거든요. 네. 그럼 대략 한 세금 1억 나옵니다. 1억이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안타깝냐면 이미 팔고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 오니까 연락을 준 거예요 저한테. 저희 카페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방법이 있었어요. 요 분양권 중에 하나만 팔아도 일시주택 비과세가 되거든요. 아니면 둘 다 팔면 1주택 비과세가 돼버리고. 이게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죠. 자, 이분 1억을 날렸죠. 엄청 큰 돈이죠. 자, 더 큰 거 이제 할게요. 일단 저는 이분 말할 때마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실제 케이스고요. 저희 그 직장 동료의 부모님이세요. 70대 노부부.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냐면 평생 서울의 한 지역에서 거주하셨어요. 단독주택 갖고 계셨어요. 평생 갖고 계셨으니까 양도차익이 꽤 크겠죠. 양도차익 10억입니다. 뭐 5억짜리가 15억이
등록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뭐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노후에 좀 뭐 월세라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조그만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죠. 오피스텔 한 2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몇십만 원 정말 소액으로. 자,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이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해라 권고사항인데 막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은 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제 주택을 등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미분양 줍줍이 주택수 빠지는 게 아닌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대로 세무사님 상담도 안 받고 부동산 가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또 이게 수수료 아깝다고 하시고 부동산에서는 뭐 이렇게 정식 상담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진다고 한 거죠. 느낌이 안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주택수가 빠진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똑같아요. 3개월 있다 연락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양도세 신고가 2개월까지고 보통 그 이후에 1, 2개월 안에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팔고 3, 4개월 후에 연락이 오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연락이 왔는데 당연하죠.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비과세가 아니면 이제 세금 얼마냐? 양도차익 10억이면 일반과세가 대략 한 3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당시 2019년 서울 강동구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네. 세금이 7억이 나와요. 7억. 85% 세금 막 나올 네, 때. 네, 네. 7억이 나와요. 여러분 말이 지금 와닿지 않죠. 이분은 평생 그걸 모은 돈이에요. 그 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팔고 이제 노후 생활을 좀 편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꿈이 다 완전히 이렇게 좀.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그거죠. 물론 이게 우리 양도세는 신고납부 제도라고 해서 우리 납세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거죠. 이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막 보시는 분도 아니실 건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가가 최소한의 가이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하다 보니 저는 세무서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지만 나라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하게 됐죠. 이 세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좀 네. 뭐랄까 살 때 조금 내고 뭐 보유할 때 조금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왕창 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보통은 이제 살 때나 이럴 때는 내가 그때 당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팔 그렇죠. 때는 또 팔 때 시점에 양도세를 가지고 세법으로 맞으니까 맞아요. 세법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맞아요. 그게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납세자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우리 세무 대리인, 이제 세무사님들께서 업무를 잘 안 하십니다. 리스크 대비 너무 이게 네. 수익이 좀 낮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피해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좀 뭐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공부도 하시고 지금 영상 같은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꼭 이렇게 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시면서 그 상담료나 이런 걸 좀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좀 쓰시는 거. 맞아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부동산이 대부분 이제 자산의 전부인 분들이 많고 그런 네. 분들이 또 이제 장기 보유도 하고 뭐 월세도 받겠다고 뭐 또 집도 사고 하는데 또 뭐 다주택이면 규제되고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뭐 규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진짜 세무 상담은 거의 뭐 필수로 하셔야 되지 않나. 네, 세무 주치의가 저는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 세무사님들 실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이렇게 뭐 한번 건강 검진 받듯이 세무 점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또 항상 또 바뀐다는 게 문제니까 또 예전에 네. 알아놓은 거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바뀌고 언제였죠? 2022년 3년 뭐 이럴 때는 미치겠더라고. 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네. 21년 몇 월 며칠 이후에 뭐 한 건 안 맞아요. 되고 얘는 되고 뭐 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을 좀 사시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면 저절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거 아닐까?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세금 전문가이시죠.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이제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고 터지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사기 전에 팔기 전에 항상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법도 많이 바뀌고 뭐 대책도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법 개정이 되냐 안 되냐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된다. 결국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